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현대미술의 쟁점 오늘 13주 차입니다. 벌써 기말이 다 되었어요. 제가 이 방 안에다가 보일러를 떼고 3월에 혼자 여기서 어색해하면서 동영상 강의 찍으면서 이거 한 두세 번 하면 서너 번 하면 강의실 가서 여러분들 좀 뵐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학기인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기말고사까지도 모두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진짜 얼굴 한번 못 보고 기말을 맞이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여러분이 10주 차에 전시 보고 셀카 보내주신 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셀카로 처음으로 얼굴 봤던 학생들 진짜 반갑고요. 한 학기가 좀 직접 보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좀 배운 게 있는 학기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오늘 역시도 같은 마음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게 될 교재는 우리가 늘 하던 라운드 테이블이 아니고요. 네, 이 책 1985년 이후의 현대미술 이론이라는 이 책이에요.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절판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클래스에 손하늘 학생이 올려주신 PDF 가지고 그 다운받으셔서 읽어보고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문제 지금 정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뭐가 됐더라도 일단 독해 능력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뭐든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걸 떠먹여주는 밥 먹듯이 그렇게 알아듣는 것보다 자기가 읽고 그 텍스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주간 꼭 안 읽어도 된다로 쉬었잖아요. 이 텍스트만큼은 여러분이 꼭 직접 읽으신 후에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읽으셨는데 뭐가 정리가 되고 나서 들으셔야 하냐 하면은 첫 번째 팩트예요.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. 미국에서 어떤 로스쿨에서 전시를 한 해 만에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글을 쭉 읽은 다음에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,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 설명 아닌 텍스트를 읽고 파악이 되셨으면 1차적으로 좀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, 두 번째는 근데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 저자, 캐럴 S. 맨스라는 이 저자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먼저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곧 헤어지니까 네. 이 강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미술 관련 좀 어렵다 하는 텍스트를 읽을 때 약간 이렇게 1단계, 2단계로 나눠서 독해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일단 뼈를 발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,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, 그걸 먼저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저자의 주관적인 부분을 캐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뼈는 뼈대로 놔두고 저자의 입장은 자기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네, 읽어보시고 수업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일단 오늘 수업을 하는 날까지도 참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은 참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게 될 텍스트 역시도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텍스트고요. 그게 1993년에 쓰여진 텍스트예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. 거의 30년이 되어가는 글을 지금 2020년에 또 가르쳐야 되는 게 의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라서 가능하면 밀레니엄 이후에 텍스트를 고르고 싶은데 아직 이만큼 딱 된 텍스트를 한국어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걸 못 찾아서 아직 좀 옛날 텍스트를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.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까지 30년 사이에 세상이 개벽해서 모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문화예술계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관이 무릎으로 눌러서 질식사를 하면서 지금 한참 흑인 인권 운동이 다시금 확 펼쳐지고 있죠. 그래서 무슨 케이팝 스타들의 홈페이지 같은데 사람들이 이걸 지지해달라 막 이런 호소문을 막 올리고, 그리고 진짜 궁금해요. 강의실 같으면
혹시 여러분 학생분들 중에 SNS에 지금 이 흑인 운동과 관련된 어떤 자기의 지지 서명 같은 거를 표시하신 분이 있으신가요?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. 몇 명이나 손 들어서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그런 거 좀 퍼서 올렸고 저도 약간 동참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,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한국인들의 생각이 그래요. 흑인은 동양인 무시하는데요. 이 말 진짜 저도 너무 많이 듣습니다. 흑인들은 자기들이 인권운동, 자기들의 그런 인종차별 반대를 하기에 앞서서 너네부터 아시아인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이야기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주 노동 와 있는 동남아 사람 차별 안 하냐. 이야기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계속 확장이 되죠. 그래서 한국인이 지금 흑인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동조해 줘야 될 일인가 아니면 오지랖인가 붙어서도 사실 입장이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느 쪽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. 심지어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어요? 라고 하는 학생도 한두 명쯤은 이 강의 안에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세상이고, 또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하나는 인니가 인도인 줄 아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. 근데 인니라고 표시하는 건 인도네시아죠, 사실. 네. 인도네시아에서 그쪽에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은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애인 둘이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회초리를 100대 맞았다, 이런 게 이제 해외 토픽 같은 데 올라오고 있어요. 이것이 바야흐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에 지구촌 어디에선가는, 그게 뭐 오지 체험, 아마존의 눈물 이런 것도 아니에요. 우리가 어디선가 옷 사 입으면 H&M, 자라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옷 사 입다 보면은 되게 흔히 나오는 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도 많거든요. 예. 그냥 가까운 나라고, 또 사람들이 발리로 놀러 간다? 막 그렇잖아요. 네.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닙니다. 우리와 충분히 교류하고 있고, 사실 알게 모르게 내 생활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인데, 그곳은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,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1993년부터 2020년까지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오늘 하게 될 텍스트도 2020년 한국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논쟁이 될 만한 소지가 많이 담겨 있는 텍스트다라는 확신이 들고요. 대신 오히려 바뀐 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우리들의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이 텍스트를 한 7, 8년 전에, 꽤 오래전에 홍익대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어요. 내 입으로 말하긴 너무 창피하지만 레전드 수업들을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많이 뽑아냈고, 그리고 그때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굿즈를 하게 되는 젊은 작가들로 상당히 도약을 많이 했어요. 자기들이 훌륭한 거지 제 수업은 그냥 참고만 됐을 뿐이지만 어쨌거나 참고가 될 만한 거리는 던져줬다는 거에 저는 참 뿌듯함을 좀 느끼게 됐었는데, 그 후로 한 4, 5년을 저는 어찌하다 보니, 제가 시간 강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과목을 제 맘대로 고르지를 못해요. 이게 임용되면은 맡은 과목을 하기 나름인데, 다행히 상명대 현대미술의 쟁점과 현대미술의 흐름은 제가 지원해서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. 이 과목이 하고 싶어서 이 학교로 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과목이지만, 그간 한 4, 5년간은 무슨 별별 과목을 다 했어요. 디자인사, 색채양, 다른 그런 정치적 논쟁이 별로 더 없는 덜한 종류의 과목들을 가르치다가 오랜만에 이 텍스트를 지금 다시 가르치는 건데, 그간 세월의 변화가 진짜 큽니다. 그래서 오늘 볼 NEA 기금 얘기와 우익 정치 막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이걸 예전 학생들과 강의했을 때는 이명박 말 박근혜 초였어요. 그래서 정말로 한국에서도 우파 보수가 집권당이었던 그 시절에
이 텍스트를 읽는 것과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특히나 총선이 지나고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읽는 것이 '아 또 다른 느낌이구나.'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'여러분의 리액션도 좀 바뀌어 있을 거다.'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문화전쟁과 페미니스트 근본주의 이거 할 무렵에는 용산 참사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산에서 그 그때 이제 전경들도 전투 경찰들도 같이 죽고 다치고 막 했잖아요. 그렇게 있었던 전경이 자기의 친구인 학생이 제 강의실에 바로 앉아 있었고 네 항상 사회는 이렇죠. 네. 그래서 다 다쳤던 자기 친구 이야기를 막 주구장창 읊어냈던 학생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한 학생은 강의 평가에 "선생님이 정말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사상이 좌빨인 것 같다."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겨줘서 저에게 큰 충격을 저는 정말 중립을 지켜가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 코멘트를 듣고 '아 진짜 나 진짜 애썼는데.' 했더니 또 그다음 학기에 가서 만난 다른 학생들이 "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. 그 오빠 일베예요."라는 말 들어서 일베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. 근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가 돼 버렸고 그리고 그때보다 부정적인 뉘앙스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"그게 뭐니?" 뭐 이러면서 찾아보고 '아 그래.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.' 왜냐하면 그 남학생의 개인사를 제가 좀 아니까 '그래.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겠네.' 뭐 이랬던 그때의 일베와 지금의 일베라는 단어가 갖는 어감이 진짜 다르고요. 페미니스트 오늘 다루게 될 페미니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10년 전에는 "그 학생 페미니스트야."라고 하는 그 뉘앙스와 지금 2020 년에 "아 그 학생 페미니스트야." 하는 게 제 느낌에도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그놈의 각주와 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모든 단어는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계속 달라집니다. 그래서 사전에서 정의를 한다. 그리고 무언가가 법률 체계로 만들어져서 법전에 쓰인다라는 것은요. 사람들의 상식과 공감대에 항상 한 걸음 뒤에서 다가와요.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사전은 그걸 그때 뒤늦게 사후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 줍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사전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.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그냥 아예 볼까요? 우리 수업에 하게 될 교재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 153쪽 첫 장 제일 아래의 줄 끝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. "포르노그래피와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했다."라는 말이 나와요. 오늘 수업에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재정립 이거 원서랑 같이 보시진 못하겠지만 네 영어로 뭘까요? 네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. redefine인데요. 네. 재정립. 네. 다시 한다는 거고 정립을 다시 한다는 거죠. 네.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자꾸 이야기를 드립니다. 그니까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게 여러분 제가 8 주차에 그 과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동시대 미술의 쟁점은 무엇인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개인적인 인터뷰를 써서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소위 거의 반동이라고 할 만한 보수 반동이라고 할 만한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 보기엔 좀 놀라운 그런 의견을 내준 학생이 너댓 명이나 있어요. 그거 뭐냐면 쟁점, 골치 아픈 거 다 너무 싫고 그냥 정의가 딱 부러지게 있었으면 좋겠고 예술은 그냥 그 옛날처럼 순수한 감성이었으면 좋겠고 왜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치 문제에 휘둘려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상 복잡한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작가는 그냥 네 자기의 순수한 감정으로 동심을 지키는 어린이처럼 예술가로서의 그 마인드로 살면 안 될까요?
이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. 그리고 저는 매체적으로도 미디어를 중요하다는 이유로 간신히 배운 세대이고, 저는 아직도 페인팅이나 조각 설치가 더 마음에 와 닿고, 네,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름다운 그림 보면 저도 마음이 훨씬 좋고 그래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"안 된다." 막 이러면서 억지로 이 과목을 가르치고는 있는데, 거의 그런 분들 많이 쓰신 단어들이 이제 순수, 감성 막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. 그것을 어린이 버전으로 말하면 동심인데, 제가 얘기 드릴 에피소드 하나는 제 친구들은 이제 애가 초등학생인 애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사 주는데, 그 유치원 이하 어린이집 애들은 진짜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애들이 있어요. 하지만 초등학교만 가도 그거 엄마 아빠가 사 주는 건지 다 알아요. 그래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뭘 사 달라, 무슨 게임기를 사 달라, 뭘 사 달라 막 이렇게 요청 사항이 들어와요. 그러면 이게 비싸니까 제 친구들은, 우리 아줌마들은 "안 된다." 막 이러면서 자식과 딜이 들어가죠. 그런데 이거에 마치 연극처럼, 역할놀이처럼 산타 할아버지라는 이상한 매개체가 하나 존재는 하는 거예요. 엄마랑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. "아니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착했으면." 막 이런 식의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는데, 그런 애매한 과정에서 제 친구의 아들 한 녀석이, 이게 이제 제 친구가 거기 뚜껑이 열려서 악을 쓰면서 "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?" 그랬더니 "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. 산타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지." 그랬더니 엄마인지 다 알잖아." 이렇게 한 거죠. 그 순간에, 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아줌마 같은데. 네, 그 순간에 우리 상윤이가 자기 엄마를 째려보면서 "이 동심 파괴자야!" 이렇게 말해서 정말 우리 사이에 되게 유명해졌는데, 예. 그래요. 어린이들은 어느 순간에 억지로 동심을 파괴당합니다. 더 이상 어린이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어느 순간에 순수와 감성을 파괴당합니다. 어 누군가가 대신 지켜 줄 수 있을까요? 그 어린이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? 네. 다들 직후가 석자고 다들 지 먹고 살기 힘들고,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린이의 동심도 파괴하는 마당에 작가의 순수를 굉장히 쉽게 짓밟습니다. 네. '세상이 그렇지가 않다.'라는 이유로. 네. 그런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좀 따뜻하기도 했어요. 네. 이런 이야기를 이제 쪼끔 더 나이 먹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뭐 번듯한 대학 나오고 뭐 어쩌여쩌 하다가 잘못되어 치킨집 하는 아저씨는 '내가 치킨을 튀기고 싶은 게 나의 꿈이어서 튀기고 있느냐.'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우울한 얘기가 쫙 쏟아져 나오는데,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아직 순수라는 단어를 감히, 네, 자기의 가치관 뭔가에 쓸 수 있는, 그만큼 의 깨끗함이라도 남아 있구나'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,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내 나이쯤 되면은요 이제 그 단어를 쓰는 거조차 버겁습니다. 그래서 제가 순수, 네,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었답니다.